조선시대 암행어사, 과연 춘향전처럼 낭만적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암행어사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암행어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정의로움과 함께 낭만적인 모험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낭만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위험이 따르는 결코 쉽지 않은 직책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국을 누비며 지방 관리를 감찰했는지, 그리고 언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암행어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555년 명종 5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이전인 1509년 중종 4년부터 유사한 역할을 하는 비밀 감찰관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백성의 고통에 민감했습니다. 특히 왕권이 약해지거나 지방 통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왕은 직접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특별한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필요성에서 암행어사 제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그리고 조선 후기 삼정문란이 극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아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부패한 관리를 징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시 지방 관아의 문턱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높았고, 부패한 관리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직접 파견한 비밀 감찰관인 암행어사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영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암행어사는 단순한 감찰관을 넘어 왕권의 상징이자 백성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들을 관리했을까요? 암행어사가 되는 과정부터 이미 비밀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은 주로 젊고 청렴하며 강직한 인품을 지닌 당하관, 즉 정삼품 통정대부 이하의 관료 중에서 암행어사를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왕에게 직접 불려가 암행어사로 임명되는 은밀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임명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암행어사로 임명되는 본인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암행어사의 정체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왕실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임명 시 왕은 암행어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물품을 하사했는데, 여기에는 봉서, 사모, 마패, 그리고 유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암행어사에게 부여된 왕의 권위와 임무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식이었습니다. 먼저 봉서는 암행어사의 임명 사실과 함께 그가 감찰해야 할 지역,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가 기록된 밀봉된 문서였습니다. 이 봉서는 숭례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장소에서만 개봉하여 비로소 자신의 임무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암행어사 제도 자체가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봉서에는 감찰 대상 지역의 지리적 정보, 주요 인물, 그리고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봉서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임무의 중대성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목은 암행어사가 현지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찰해야 하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지 등 상세한 행동 강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암행어사는 왕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혼란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목에는 때로는 특정 탐관오리의 비리를 파헤치라는 왕의 특별 지시가 담겨 있기도 했으며,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침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목은 암행어사에게 단순한 감찰을 넘어선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마패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동시에 역마와 역조를 징발할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비록 평민 복장으로 변장하고 다니더라도 위급한 순간이나 빠른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 마패를 보여주며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패는 암행어사에게 부여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마패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새겨진 말의 숫자에 따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보통은 한두 필의 말이 새겨진 마패를 받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말이 새겨진 마패를 받아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마패는 암행어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척은 도량형, 즉 자와 저울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노쇠 자였습니다. 이는 지방 관료들이 백성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도량형이 정확한지 확인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척은 단순한 측량 도구가 아니라 공정한 상거래와 백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왕의 의지를 상징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지방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곡물이나 물건을 판매할 때 혹은 세금을 거둘 때 정확한 도량형을 사용하도록 감시함으로써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품들을 받은 암행어사는 곧바로 임지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평민 복장, 때로는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하여 지방 곳곳을 누볐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섞여 다니며 민심을 직접 듣고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몰래 탐문했습니다. 춘향전의 이몽룡처럼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것은 어쩌면 암행어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막에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민정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농부로 변장하여 밭일을 거들거나 상인으로 위장하여 시장의 물가를 살피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수령의 비리, 가혹한 세금 징수,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 심지어는 숨겨진 미담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단순히 비리 적발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실제 생활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제거하려 하거나 회유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들은 왕의 특명을 완수하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만약 지방 수령의 비리가 발각되면 암행어사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때 암행어사의 등장은 지방 관아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외침과 함께 암행어사가 등장하면 관아는 혼란에 휩싸였고 부패한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수령의 관인을 압수하고 부정하게 축적된 재물이 있을 만한 창고를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비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탐관오리나 토호 세력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의 가혹한 세금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백성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는 왕의 대리인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 왕의 명령과 다름없었으며 누구도 그 권위에 함부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광활한 조선 팔도를 비밀리에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고 비리를 적발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의 유력한 토 세력이나 강력한 권력층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는데 이는 암행어사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암행어사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구현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친 암행어사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서계와 별단이라는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계에는 감찰 대상이었던 수령들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수령이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었는지, 또 어떤 수령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을 수탈했는지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서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보고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평안도 관찰사 홍길동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을 착취하고 그 수탈한 재물로 사리사욕을 채웠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그의 수하 관리들 또한 백성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사옵니다. 와 같이 특정 인물의 비행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왕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은 해당 수령에 대한 포상이나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선정을 베푼 관리에게는 칭찬과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고 탐관오리에게는 파제, 유배,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집행되었습니다. 별단에는 일반 백성들의 삶, 군정의 실태, 즉 군역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각 지역의 풍속이나 숨겨진 미담 등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김제군의 농민들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속출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휼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와 같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상세히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이 전국적인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서계와 별단을 통해 왕은 지방 관리들의 실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왕이 국가 전체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는 왕권의 눈과 귀가 되어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암행어사 제도는 언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암행어사 제도의 공식적인 폐지 시점은 고종 29년입니다.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이면상이 마지막 암행어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 제도 자체가 급작스럽게 사라진 것은 아니며 개화기와 맞물려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구 열강의 압박과 내부 개혁의 필요성 속에서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과 법치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왕의 개인적인 특명에 의해 운영되는 암행어사 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감찰 방식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1896년 장성룡 암행어사의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암행어사 제도의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899년에 윤현섭이 충청남도 어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그 형태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이 근대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행정 체계와 법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와 백성들을 위한 헌신은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시대에 지방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암행어사들이 없었다면 지방관리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며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지방 관리들이 몸을 사리고 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암행어사는 단순한 감찰관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회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 제도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암행어사 한두 명이 적발하는 비리만으로는 뿌리 깊은 조선 사회의 부패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지방 관리들의 부패는 개인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열악한 봉급 체계, 중앙 정부의 감시 소홀, 그리고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시행 후기에는 암행어사 자체의 타락으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암행어사라는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암행어사는 지방에서 뇌물을 받거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암행어사 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더라도 결국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허점에 의해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암행어사의 타락은 제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존재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 제도는 조선 시대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통치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암행어사 제도. 비록 춘향전처럼 낭만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백성을 위한 왕의 고뇌와 정의를 실현하려던 노력의 상징으로 기억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암행어사는 단순한 비밀 감찰관을 넘어 조선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조선 사회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직자, 감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권익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의 감찰 부서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들 기관은 암행어사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현대의 감찰 시스템은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력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라는 이름이 주는 낭만적인 상상력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